김석범 씨는 77세의 나이에 여전히 매일 아침 같은 악몽을 꾸고 일어났어요. 늘 1970년에 북적이던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꿈이었고, 거기서 5살 아들 민호의 손을 놓치던 순간이 머릿속을 휘감았죠. 그날 이후 그는 수십 년 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죄책감이 그의 머리카락을 눈처럼 하얗게 만들었어요. 희끗희끗하게 세어버린 머리카락과 이마 위로 깊이 파인 주름들은 세월의 무게와 한 사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고, 이제는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갇혀 지내듯 생활하고 있었어요. 집 안 거실 한편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그 속에는 어렴풋이 웃고 있는 5살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바로 민호의 유일한 사진이었지요. 석범 씨는 매일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견디고 밤이 되면 뒤척이며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잠들기만 하면 어김없이 서울역에서 아들을 놓치던 그 순간이 되살아나 가슴을 후벼 파듯이 아프게 찔렀습니다. 눈을 뜨고도 아득함이 남아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해졌지만, 그래도 그는 묵묵히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법 따뜻해 보였고, 밖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저마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듯 했죠. 마음을 달래려는 듯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시던 그는 문득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마치 50년 전 기억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머릿속을 뒤흔드는 것 같았지요. 짧지만 묘하게 선명한 영상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상하게도 오늘 당장 서울역으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직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유를 따져볼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는 느릿하게라도 걸음을 떼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입지 않았던 낡은 재킷 하나를 꺼내 걸쳤고, 주머니 속에 혹시나 옛날 사진이나 물건이 들어있을까 손을 더듬었지만 텅 비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속주머니 한 구석이 달아있는 것을 보니 과거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 민호의 사진이나 사소한 추억거리가 담겨 있었을 것 같아 마음이 묘해졌어요.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허전함이 가득한 거실에 걸린 액자 속 아이가 마치 어서 가요, 아빠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죠. 그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한숨 같은 숨이 뱉어졌지만 내심 그 애틋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오늘따라 아파트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고 어쩐지 고요했어요. 발걸음에 힘이 실리지 않아 조금씩 발을 끌며 내려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희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날씨가 선선했어요. 해는 높이 떠 있었지만 봄 기운이 완연해도 아침 공기는 차가움을 남기곤 하지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는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직장인들도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석범 씨는 주변 광경을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빨리 가야 해라는 마음만 커지고 있었지요.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노선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지폐를 꺼내어 요금을 지불하고 천천히 차량 맨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걸음걸이가 이전보다 더 느려진 듯해 승객 몇 명이 그를 힐끔거렸지만 오히려 자리를 양보해 주려는 젊은 승객들도 있었어요. 그중 한 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했죠.
석범 씨는 고맙다는 말조차 잊은 채 긴장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손사래를 쳤어요. 앉아 있으면 가슴이 더 답답해질 것 같았고,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빨리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버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점점 더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마주한 거리 위로 온갖 상점 간판이 빼곡했는데 그 옛날의 서울과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달라지지 않은 게 있을지도 몰라라는 바람도 자라났어요. 그 달라지지 않은 무언가는 아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들을 찾으려던 50년간의 의지 같은 것이었겠지요. 그는 차창에 비친 자신을 힐끗 봤어요. 거기에 비친 늙은 얼굴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이 고스란히 흘러간 강물처럼 보였죠. 짙게 팬 눈과 주름과 하얗게 샌 눈썹,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든 어깨는 한 사람의 오랜 그리움을 상징하는 듯 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오늘 아들을 찾게 될까 하는 낯선 기대와 함께 괜히 헛걸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공존했어요. 두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콩닥거리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며 버스가 서울역에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있으니 어느새 차내 안내방송이 서울역입니다라고 울려 퍼졌어요. 드디어 버스 문이 열렸고 석범 씨는 떠는 손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발을 디뎠어요. 낮은 계단을 내려서는 것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긴장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서울역 앞 광장으로 나아갔죠. 수많은 사람 사이를 지나 걷다 보니 예전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어릴 적 민호의 손을 꼭 붙들고 서울역 대합실을 돌아다니던 장면, 역 앞에서 팔던 간식 냄새, 그리고 차창에 흔들거리며 보이던 승강장 풍경까지 모두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지금 서울역은 5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 외에는 별달리 다른 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은 달랐지요. 꿈에서 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깨어난 후에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서울역 9번 플랫폼에 서 있었고 거기에는 중년 남자 하나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낯선 남자로만 보였지만 자세히 볼수록 이상하게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익숙함이 무언지 곱씹을 새도 없이 꿈은 곧 흩어졌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당장 서울역으로 가야 한다는 강렬한 인식이 마음을 뒤덮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고 꼭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에 가까웠죠.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지만 버스를 타는 내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시린 손을 부여잡고 창밖을 보는 동안 그는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니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개찰구 앞으로 몰려드는 인파, 곳곳에서 여행 가방을 끌며 뛰어가는 사람들, 빠른 걸음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직장인들까지. 그 사이를 천천히 가르며 걸어가는 석범 씨의 발걸음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가로지르려는 작은 나룻배처럼 보였어요. 순간순간 그를 스치는 사람들의 어깨나 가방에 휘청거리기도 했지만 자꾸만 9번 플랫폼 쪽으로 발이 향했죠. 자신도 왜 그러는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거기로 가야 한다는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확고했어요. 플랫폼 쪽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들어서니 왠지 과거의 시간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만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이 한껏 더 커진 역 안을 채우고 있었죠. 멋들어진 스크린과 현대식 상점들, 자동문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1970년대를 전혀 떠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바닥에 깔린 오래된 타일 일부나 특유의 철로 냄새는 옛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맡자 저도 모르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고 가슴이 따끔해졌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압축되어 문득 아이를 찾아 헤매던 지난날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언젠가 다시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사라져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한때 이곳을 수도 없이 찾아다녔던 추억이 귓가를 울렸지요. 그러나 그 후로도 민호를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마음으로 체념했던 순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서 있자니 마치 그 옛날에 멈춰진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려는 의지가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승강장이 보이는 유리문을 지나자 오래된 전광판과 새롭게 바뀐 안내 화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귀에 익숙한 기차 도착 방송과 함께 335 줄지어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죠. 어린 시절부터 기차역이면 을에 맡던 매캐한 철길 냄새가 여전히 잔잔하게 스며 있었어요. 그는 괜스레 손수건을 꺼내 이마 위 땀을 닦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9번 플랫폼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곳에는 많은 승객이 있었고 저마다 일상이나 여행지로 떠나려는 표정이 넘쳐났습니다. 어딜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지만 눈길이 자꾸만 한 곳으로 끌렸어요. 그건 꿈에서 본 그 남자 혹은 익숙한 형상을 찾으려는 본능 같은 것이었겠죠. 하지만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가 도착해서 우르르 몰려드는 군중에 한 번 치여 나가는 사람들 틈에 또 치여 그의 몸은 이리저리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퉁명스레 그의 어깨를 스쳤고 석범 씨는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요. 하지만 절대로 여기서 넘어져선 안 되라는 마음이 들어 강하게 버텼어요. 혹시라도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가슴 깊숙이 남아있는 불안과 기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올 듯 했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군중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 플랫폼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어요. 꿈에서 본 그 남자가 정말로 거기에 서 있었지요. 나이는 대략 55세쯤으로 보였는데 옷차림은 깔끔하면서도 어딘가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를 풍겼어요. 무엇보다 그가 한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곰 인형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바로 꼬미였죠. 꼬미는 50년 전 5살 민호가 늘 끼고 살던 인형이었어요. 그날 서울역에서 민호를 놓친 뒤로 인형도 함께 사라져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건 꿈일 수도 있어라는 혼란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꿈 같으면서도 현실처럼 선명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석범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린 시절의 민호가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결국은 아빠, 이거 너무 좋아요. 라며 자랑스러워했던 그 인형이 확실했거든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붙잡고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입술이 먼저 열렸지요. 민호야? 떨리는 목소리에 그의 온몸이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인형을 들고 있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 떨어질 듯 보였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아주 작지만 또렷한 음성이었죠. 아버지. 민호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자 석범 씨는 정신을 붙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동안 수없이 상상해온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요. 늘 마음속에서만 떠올리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이 정지된 듯 멍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민호는 재빨리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했죠. 그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석범 씨는 간신히 눈을 깜빡이며 겨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민호의 손끝이 따뜻하게 느껴지자 이제야 이것이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임을 실감할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주변을 신경 쓸 여유도 없이 서로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5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엇갈려온 탓에 서로의 외모는 옛 기억과 전혀 달라져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눈빛만은 익숙했어요. 그 강렬한 유대감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는 9번 플랫폼은 여전히 바쁜 풍경을 자아냈어요. 기차 도착을 알리는 방송이 울리고 역무원들이 이동을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들의 제외 앞에서는 모든 소음이 머나먼 뒤편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주위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일단 자리를 옮겨요. 제가 여기 역 안에 괜찮은 카페를 봤는데 거기로 가는 게 어때요? 석범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지만 낯선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계속 서 있기엔 심신이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었죠. 민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히신 것 같아요. 여기 이걸로 닦으세요. 그 손수건은 어딘가 정갈하고 단정해 보였고 석범 씨는 조심스럽게 이마 위에 땀을 닦아냈어요. 미처 실감하지 못했던 눈물이 섞여 흐르고 있었는지 눈가도 촉촉해졌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카페는 사람들이 쉼을 찾기 위해 자주 들르는 공간이라 내부가 제법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의외로 창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두 사람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죠. 의자가 붙어 있는 테이블에 마주 앉으니 드디어 진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카페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커피 머신이 내는 치익하는 소리와 바리스타의 분주한 움직임이 어우러져 일종의 안락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민호는 메뉴판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아버지를 향해 무엇을 드시겠어요? 하고 물었지요. 석범 씨는 긴장감이 덜 풀린 탓에 정신이 없었고 아무거나 괜찮네라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듯 곧장 카운터로 가서 커피 2잔과 물을 주문했죠. 이내 마음이 다급했는지 대기번호가 불리기도 전에 재빨리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뜨거운 커피잔이 놓이자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네요. 전 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는데 정작 이렇게 마주하고 나니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쑥스러운 듯 살짝 웃었죠. 석범 씨는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자 민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 어느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어요. 그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었고 날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죠. 민호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듯 살짝 떨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항상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있어서 그 그리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석범 씨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식은땀이 나듯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토록 사랑하고 애틋했던 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낯선 환경에서 외로워했을까 하는 미안함이 번져나갔죠. 그러나 아직 말을 건네기엔 목이 메고 가슴이 꽉 막힌 듯해서 차마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떨리는 눈빛을 보며 본인이 말을 이어야겠다고 생각한 듯 했어요. 어젯밤 꿈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서울역 9번 플랫폼에서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 문장에 다다른 순간 석범 씨의 눈은 더욱 크게 떠졌어요. 왜냐하면 자신 또한 같은 꿈을 꾸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건 기적 같은 우연이 아니라 50년 만에 두 사람을 이어주는 운명적 징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표정을 확인하곤 다시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이상하게 쿵쾅거려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서울역으로 왔어요. 그러자 석범 씨는 나도 마찬가지로 같은 꿈을 꾸고 이곳으로 왔단다 하고 힘겹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교차하는 시선에는 오랜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경이감이 얽혀 있었어요. 카페 한편에서는 다른 손님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를 냈지만 이들 부자의 테이블 위에는 묵직한 감동이 내려앉았죠. 서로 몇 마디 주고받은 말밖에 없었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50년간 쌓인 마음의 담벼락이 금이 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둘은 찻잔이 식는지도 모르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50년 동안 쌓인 사연을 단숨에 다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궤적을 빠르게 추려가며 핵심적인 순간들을 나누었지요. 민호는 입양되어 자랄 당시 경험했던 일, 부모님이라고 부르던 분들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는지, 그리고 학창시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차근차근 털어놓았어요. 현재는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가 사회복지학이라 사실 저처럼 가족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듣자 석범 씨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구나라고 말끝을 흐렸죠. 민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는 다시 아내와 자녀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뒀어요. 큰아들 이름이 석범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기억은 흐릿했지만 아버지 이름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석범 씨의 마음이 울컥하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닮은 손자가 어느새 세상에 나와 자신의 이름을 물려받고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는데 민호는 아버지의 이름을 결코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이 이렇게나 바르고 건실하게 인생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경이롭고 동시에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민호는 지갑을 꺼내더니 가족 사진을 아버지에게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아내와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옆에 선 민호의 표정도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그것만으로도 그가 좋은 환경에서 잘 지내왔음을 짐작하게 했죠. 석범 씨는 손자들의 해맑은 표정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 어릴 적 민호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겪었을지 상상조차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아버지는 그저 고맙다 하고 말을 이었어요. 민호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듯 가슴이 벅찬 듯한 표정을 지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애틋함이 물결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카페 바깥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불 꺼진 기차가 승강장에 머물러 있고 조도등이 하나둘 켜지면서 서울역 특유의 저녁 공기가 묘한 정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석범 씨는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온 건 혹시나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단다 하고 중얼거렸어요. 민호는 그 말에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아버지, 저 사실 한 번이라도 직접 뵙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찾으려 시도했어요. 하지만 친부모의 성함이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더군요. 그 말은 곧 민호 역시 긴 시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던 아픔을 담고 있었어요. 석범 씨는 그 이야기에 가슴이 찢어지듯 아려왔어요. 그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하얀 머리칼 위로 손을 가져가며 한숨을 쉬었지요. 이 늙은 몸을 스스로 자책하듯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널 찾을 수 있었다면, 아니,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의 꿈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기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 말에 석범 씨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꿈이라는 신비로운 매개가 이렇게 길고 긴 이별을 재회의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 어느 누구라도 쉽게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들 부자는 지금 당장 서로의 존재를 목격하고 있으니 이는 분명 현실임이 틀림없었지요. 두 사람은 잠시 몇 마디 없는 대화를 더 나누고 커피잔을 비웠어요. 그 사이에 카페 직원이 두어 번 테이블 주변을 정리했지만 부자의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질 기세였지요. 카페 문을 나서기 전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걸 당당히 이야기하며 살아요. 오늘을 계기로 제가 놓쳤던 많은 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석범 씨는 눈물을 삼키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그리고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들의 주변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은 노인과 중년의 남성이 서로 손을 맞잡은 장면을 짧게 보고 고개를 갸웃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호와 석범 씨에게는 이 순간이 50년 세월을 뛰어넘어 인연의 끈을 되찾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두 사람은 다시 역 구내를 살짝 돌아본 뒤 인근에 있는 조용한 벤치 쪽으로 이동했어요. 서울역 안에는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다시금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했죠. 승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은 대합실부터 편의점, 매점 앞까지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벤치는 비교적 한산했어요. 석범 씨와 민호는 나란히 앉아서 역 안 특유의 북적임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러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날 왜 저를 놓치셨나요?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석범 씨는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스스로를 괴롭혀온 가장 큰 후회였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조용히 입술을 떼었어요.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단 1초의 방심이. 그는 말을 잇기가 어려운 듯 목이 메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어요. 기차 시간을 맞추려 급히 표를 사러 갔는데 도중에 내 손을 잠시 놓았단다. 그리고 다시 돌아섰을 땐 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그 혼잡 속에서 그냥 한순간에 널 놓쳐버렸지. 얼마나 스스로를 원망했는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눈물이 저절로 맺혔어요. 민호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 했어요. 그도 마음이 복잡해진 듯 표정이 굳어졌지요. 그러나 미움보다는 상실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게 솟아올랐고 그 역시 아버지를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어린 시절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흐릿한 순간들이 분명 있었고 입양 후에는 아버지를 찾아보려 해도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 너를 매일 찾아다녔단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석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민호가 사라진 뒤 그는 매일같이 서울역 주변을 전전하며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올까, 누군가가 아이를 찾아줬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으로 살았다고 했죠. 역 앞 광장, 대합실 구석구석,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구석마다 돌아다녔고, 간혹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민호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그 지난한 노력이 너무나 선명하게 상상되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린 시절 자신은 어디선가 다른 곳으로 건너가 버렸고 아버지는 그 뒤로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무겁게 그의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실렸어요. 저도 매년 생일마다 서울역에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분명 제 가족도 그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석범 씨는 참았던 눈물을 또 한 번 삼켰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친 채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서로를 바라보며 어느새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에는 담담한 체념이 아닌 이제서야 서로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지요. 50년 동안 계속 엇갈렸던 부자의 시간이 그제야 한 곳으로 귀결된 듯 둘의 어깨에서는 긴장이 풀린 기색이 보였어요. 서울역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 시끌벅적해졌지만 이 벤치 위에 놓인 재회의 온기는 도리어 더욱 깊어졌어요. 마치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특별한 시간이 그 안에 깃든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역 내부 방송에서 무언가 안내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한편에 놓인 곰 인형 꼬미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느낌에 빠졌죠. 민호는 인형을 조심스레 손에 들고 천천히 털 한 올 한 올을 만져보았어요. 50년이 지났어도 인형의 손상된 부분이나 헤어진 자국이 당시의 시간과 아이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지요. 석범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난날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이제라도 찾은 것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 감정이 가라앉고 민호는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나 지금 아주 기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너무 아파요. 잃어버렸던 시간이 생각나서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이제 보상하고 싶어요.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석범 씨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우리가 놓쳐버린 5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얼마든지 함께 채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민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표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나와 석범 씨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 역 한쪽에 있는 작은 매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또 한 잔씩 사 마시며 다시 한번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몇 지나가던 이들이 그들의 대화를 힐끔힐끔 보았지만 굳이 대화에 끼어드는 사람은 없었죠. 민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제안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 집으로 함께 가시죠. 오늘 밤만이라도 편히 쉬시면서 우리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석범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작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부자의 이야기는 서울역 안에서 깊어져 갔어요. 반갑고도 아픈 재회로 시작된 이들의 눈물 섞인 상봉은 50년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진실의 순간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했는지를 확인했죠. 혹독했던 시간은 분명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되찾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벅찬 흐름은
곧 두 사람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출발 안내 방송이 아련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벤치에 앉은 부자는 긴 시간의 간극을 눈빛과 대화로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석범 씨를 자신의 집으로 정중히 초대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래 기다려온 소망이 담겨 있었죠. 석범 씨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어쩐지 꿈만 같은 제안을 들은 듯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습니다. 민호가 한 발 다가서더니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말을 꺼내듯 조심스레 이어갔어요. 아버지의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할 때마다 항상 아버지 방을 마련했어요. 언젠가는 찾게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동안 민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려왔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석범 씨는 한동안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모간이 꽉 막힌 것처럼 울컥했지만 동시에 너무 벅차서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도 막막했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으나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보려 애쓰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정말 괜찮겠니? 나 같은 늙은이가 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구나.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딱 한 분뿐인데 어디가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제가 더 기쁘죠. 저희 가족도 아버지를 꼭 만나 뵙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석범 씨는 새삼 가족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플랫폼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자 서울역 특유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세계는 따뜻한 기운에 감싸여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석범 씨는 숨을 길게 고르고 곧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준다면야 고맙지.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참 기적 같은 일이로구나. 민호는 꼬미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앞장서서 아버지를 이끌었어요. 석범 씨는 무겁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으로 뒤따르며 그의 발걸음을 따랐지요. 승강장 쪽을 벗어나 대합실을 거쳐 역 밖으로 나오자 늦봄의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쁜 인파와 화려한 간판 불빛 속을 지나면서도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이 깃들었어요. 마치 이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맞췄다는 안정감이 전신을 감싸는 듯했죠.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차를 잡은 민호는 아버지가 편안히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어요. 석범 씨는 몸을 조심스레 구부려 뒷좌석에 올라탔죠. 택시에 오른 후 민호는 기사님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 주소를 알려주며 미소 띤 얼굴로 뒤돌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부터 내가 지켜드리겠다는 결심이 서려 있었고 석범 씨 역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심 풍경이 어느새 밤의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택시 안에는 조용한 안정감이 흘렀어요. 그렇게 도착한 민호의 집은 넓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지요. 입구를 지날 때 경비실의 불빛과 단지 내 가로등이 어슴풀의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가족 단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적잖이 보였어요.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어른들과 산책을 하는 듯 했죠. 민호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엘리베이터를 탔고 어느 층에 멈추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깁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조명 아래서 예쁘게 차려입은 여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보, 오셨어요? 그녀는 민호의 아내였어요. 석범 씨를 보고 첫눈에 알아본 듯
활짝 웃으며 허리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 인사가 어색할 정도로 다정했기 때문에 석범 씨는 한순간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내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고맙네. 그래, 정말 반가워라고 답했죠. 거실 안쪽에서는 두 아이가 어색하고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문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민호가 활짝 웃으며 손짓했어요. 얘들아, 얼른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아이들은 쑥스러운 듯 한 걸음씩 다가오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중 큰아들은 낯빛이 약간 달아오른 채 마음이 벅찬 듯 입을 뗐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전 석범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석범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 석범이라니 그런 이름을 지었다니 말이야. 그는 겨우 목소리를 추스르고 떨리는 손으로 손자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어요. 오랜 세월을 건너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달고 이 세상에 자라난 존재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강렬했지요. 옆에 서 있던 둘째 아들도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뵙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자 집안 전체가 밝아지는 기운이 감돌았어요. 민호의 아내도 곁에서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된 따뜻한 음식이 차려졌어요. 민호는 아버지를 위해 일부러 한국식 가정식을 준비했다고 했죠. 나물과 찌개, 갈비찜 같은 전통 메뉴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고 석범 씨는 이 집의 배려에 마음이 잔뜩 훈훈해졌어요. 오랜 시간 혼자 지냈던 탓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먹는 저녁 식사가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고 한 입을 뜨면서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잘 차려주다니 고맙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의 아내는 손사래를 치며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부족한 솜씨인데요. 맛있게 드시니 다행이에요. 아버님 입맛에 맞추고 싶어서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썼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빠 어릴 적 얘기 등을 궁금해하더군요. 아이들의 궁금증은 끝이 없었지만 석범 씨는 모든 질문이 사랑스럽게 느껴져 하나하나 꼼꼼히 답해 주었어요. 가끔씩 민호가 끼어들어 글쎄, 아빠 어릴 적에도 그런 장난치다가 혼났을 거리라며 농담을 하자 식탁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죠.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이제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석범 씨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아버지 방에서 편히 쉬었어요. 거실로부터 조금 떨어진 조용한 방이었는데 안에 놓인 가구나 장식품 하나하나에 민호의 세심한 마음이 묻어나왔지요. 오래도록 기다려왔구나. 이 방이 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눕는 순간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되어 곧 잠에 들었어요. 그날만큼은 옛날의 악몽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아침까지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의 가족들은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이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민호와 아내는 각각 회사와 집안일로 나갈 채비를 했죠. 그래도 아침 식사를 간단히나마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토스터기와 달걀 프라이가 바쁘게 돌아갔어요. 석범 씨는 식탁에 앉아 신기하다는 듯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어릴 적에도 저렇게 분주히 뛰어다녔을 텐데 그때 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머리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웃으며 오늘도 즐겁게 지내거라라고 격려해 주었죠. 식사를 마친 뒤 아이들이 각자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자 막내가 돌아보며 환하게 외쳤어요. 할아버지, 저 어젯밤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할아버지 잘 돌봐드리라고 하셨어요.
그 천진한 고백에 모두가 놀랐어요. 석범 씨는 어제 민호에게 들은 이야기가 문득 떠올라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그들은 이미 같은 꿈을 꿨던 시점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까지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 더더욱 신비스러웠죠. 민호의 아내도 약간 당황한 듯 그래요? 엄마가 그러셨대요? 라고 물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날이 사실상 민호의 어머니, 즉 석범 씨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죠. 민호의 아내도 고개를 떨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에서 석범 씨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어쩐지 눈부시게 빛나 보였고 아파트 단지 너머로 강렬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나도 당신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이 지나고 민호와 아이들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석범 씨는 오전 한나절 동안 집 안을 살짝 둘러보고 마치 손님이 된 듯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민호의 아내가 시장을 보러 나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버님, 저랑 함께 근처 마트에 갈래요? 집에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석범 씨는 별다른 할 일도 없었고 마침 집 안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변 환경도 익힐 겸 나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하여 장바구니를 들고 민호 아내와 함께 동네 큰 마트로 향했어요.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음악과 펼쳐진 진열대, 각양각색 물건들이 도시의 번영을 실감케 했지만 석범 씨는 오랜만에 일상적인 외출 자체가 그저 새롭고 즐거웠어요. 아버님, 혹시 드시고 싶은 과일이나 반찬거리가 있어요? 민호 아내가 물었지만 석범 씨는 손사래를 치며 아무거나 잘 먹어요라고 답했죠. 그런 소소한 일상 속 에피소드가 바로 지금 그에게는 가족의 품에서 살고 있다는 따뜻한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파릇파릇한 채소를 고르는 민호 아내의 손길을 보며 석범 씨는 아들 내외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흐뭇함을 느꼈어요. 그 사이 사람들은 붐비는 계산대를 향해 몰려들었고 한참 줄을 서서 기다린 뒤에야 겨우 계산을 마칠 수 있었죠. 그는 익숙지 않은 풍경에 잠시 피곤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환하게 빛났어요. 낯선 곳이지만 내 가족의 일상이라는 울타리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큰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오후 해가 중천을 넘어 기울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아내는 오늘 저녁도 제가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석범 씨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택배 상자와 아이들의 책가방이 놓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분명 별것 아닌 일상적인 광경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마음속으로 이 행복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서서히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일찍 퇴근한 민호와 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자 어제보다 더욱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와 50년 만에 찾은 할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어졌죠. 아이들은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자랑 삼아 얘기했다며 깔깔거리기도 했어요. 민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석범 씨에게 차분히 물었어요. 아버지, 내일은 시간 괜찮으세요? 혹시 잠깐 저랑 같이 다녀올 곳이 있어서요. 석범 씨는 약간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는 뒤이어 말을 이어갔죠.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어머니 묘소에 가보면 어떨까요? 내일이 딱 기일이니까 저희가 함께 가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순간 숙연해졌고 석범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그래. 나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기적처럼 이뤄진 재회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조심스레 스며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오랜 공백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과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들까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연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그렇게 석범 씨의 50년 만에 새로운 삶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차량 트렁크에 간단한 제수용품과 꽃다발을 실었어요. 석범 씨는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조수석에 올랐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죠. 목적지는 도심에서 벗어난 공원묘지였어요. 길을 따라 차창밖 풍경이 점차 번잡한 도심에서 푸른 교외 지역으로 변해가자 둘 사이에는 말수가 줄었어요. 묘소에 가까워질수록 석범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지요. 오랜 세월 아내는 자신과 함께 민호를 찾기 위해 애썼고 결국 민호를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석범 씨는 미안함과 애틋함에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민호 역시 성장 과정에서 친어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직접 인사드리는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차를 달렸고 어느덧 공원묘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하늘은 쾌청했으나 묘역에 들어서자 미세한 바람이 불어와 묘한 고요함이 감돌았어요. 목록을 찾아 묘소 위치를 확인한 뒤 그들은 사방으로 펼쳐진 비석 사이를 걸어갔어요. 잘 정돈된 잔디 위로 족두리꽃과 라일락이 피어 있어 냄새가 아련하게 코끝을 스쳤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자 민호는 준비해온 꽃과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석범 씨는 아내의 사진이 새겨진 묘비를 보자 갑작스럽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여보, 내가 드디어 민호를 찾았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옆에서 민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고 묵묵히 기도를 드리는 듯 했죠. 석범 씨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하오. 더 일찍 이 아이를 찾아주지 못해서 그리고 당신을 먼저 보내서. 민호는 아버지 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잠시 아버지가 아내와 조용히 대화할 시간을 배려했어요. 세월과 함께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아내에 대한 죄송함과 그리움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았지요. 석범 씨가 한참을 속삭이듯 독백을 마친 후 민호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이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잠시 묵념을 했어요. 두 부자의 어깨 위로 잔잔한 바람이 지나갔고 애절하면서도 평온한 기운이 묘역에 감돌았습니다. 꽃다발에 맺힌 이슬방울이 햇빛에 반짝였고 주변의 푸른 잔디가 아침 햇살을 은은하게 머금었어요. 석범 씨와 민호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이 세상에 없지만 늘 그들을 지켜봐 주었을 아내이자 어머니에게서 묘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보내다가 민호가 살짝 몸을 일으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많이 지치시진 않으셨어요? 차로 돌아가실까요? 석범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내의 사진이 있는 묘비를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소라고 중얼거렸죠.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 걸음씩 묘역을 빠져나왔어요.
두 사람은 차로 돌아와 묵묵히 시동을 걸었어요. 가슴속에 묵은 감정이 봄눈 녹듯 천천히 흘러내린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론 커다란 결심이 세워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석범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호야, 앞으로 자주 오자. 우리만의 묘소가 아니야. 이제 내 어머니이기도 하니 같이 찾자꾸나.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들 위에 손을 얹었어요. 네, 그럴게요. 이제 저도 자주 와서 인사드리려고요. 며칠 뒤, 민호는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서재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낡은 캐리어 안에 서울역 추억이라 적힌 작은 박스가 들어있었지요. 민호는 호기심에 살짝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1970년대 신문 스크랩과 서울역 주변 지도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는 조심스레 살펴보았죠. 사진 속에는 너무 어리고 희미한 모습이라서 누구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지만 지도에는 연필로 체크해둔 표시들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어요. 대부분 서울역 인근의 가게나 터미널, 숙박업소, 공중전화 부스 등이었죠. 민호는 이 자료가 혹시 아버지가 과거에 민호를 찾으려 노력했던 흔적은 아닌지 직감했어요. 그는 이 상자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이 상자 오래된 물건 같은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석범 씨는 상자를 보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사라진 뒤에 혹시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들었던 스크랩이다. 어디서 널 발견했다는 제보라도 들으면 그 지점 주변을 돌아다녔지. 그 말에 민호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오랜 시간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지도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민호는 아버지, 이거 직접 하나하나 표시하신 거예요? 라고 묻자 석범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잖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혹시 무언가 단서가 있을까 맨발로 뛰었다. 숙소에서 자면서 주변을 샅샅이 뒤진 적도 많았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겪었을 지칠 대로 지친 날들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 지도에 표시된 장소들 가운데 몇 군데가 지금도 남아있을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옛 장소들을 둘러보러 가자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혹시 우리 시간 날 때 함께 서울역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면 어떨까요? 옛날에 표시해둔 이 장소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지 궁금해요. 석범 씨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이내 그래, 나도 가보고 싶구나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주말에 짬을 내어 옛 흔적들을 찾아다니는 작은 추억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아침 일찍 서울역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지도에 적혀 있는 옛 장소들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걸었어요. 아버지가 50년 전에 넣어둔 메모에는 혹시 민호가 배고파서 들어갈지도 모른다며 동그라미 쳐둔 식당이나 분식점 이름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민호는 그런 표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짠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민호가 한 식당 간판을 가리켰어요. 아버지, 여기 예전엔 모녀 칼국수라고 불렸던 곳 맞나요? 그곳은 지금 서울 칼국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옛 건물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분위기가 비슷했죠. 석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 시절에는 주인 할머니가 아주 친절하셨는데 종종 나에게 밥을 그냥 주곤 하셨다. 민호를 찾느라 지칠 대로 지친 내 모습을 보고 마리아라고 회상했어요. 그들은 문득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게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허름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풍겼죠. 맛깔스러운 육수 냄새가 가득했고 손님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메뉴는 칼국수와 만두국 정도로 단출했지만
오래된 식당 특유의 정감이 스며 있었죠.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으며 메뉴를 물었고 두 사람은 칼국수 2그릇을 시켰어요. 국수가 나오자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시원한 국물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예전에 어머니 얘기도 하셨을까요? 그 말에 석범 씨는 젓가락을 잠시 놓고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랬을 거야. 그때 내 마음은 어디 한 군데라도 말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안했거든. 민호는 그런 아버지의 지나간 시간을 가늠해보며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칼국수 특유의 담백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이 식당이 그냥 한 끼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인 공간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면을 후루룩 먹었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듯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해가 중천을 넘어가며 거리가 한층 더 붐비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아버지, 우리 한 군데 정도만 더 돌아보고 집에 가조라고 제안했어요. 두 번째 장소는 지도에 공중전화 부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철거되어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죠. 그래서 그 근방을 어슬렁거리며 한참을 찾았지만 부스를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서 있었는데 어쩐지 시대의 변화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어요. 석범 씨는 약간 쓸쓸해졌지만 민호가 말했죠. 그 시절 공중전화가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 매장으로 바뀌었네요. 아버지, 그땐 평생 상상도 못 하셨겠죠. 두 사람은 영문 모를 미소를 지었고 묘한 감회에 잠긴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옛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자리에선 애틋함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곧 민호가 이제 슬슬 돌아가요라고 하자 석범 씨는 지도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오늘 와보길 잘했다. 옛날 생각도 나고 내가 곁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하구나라고 말했어요. 민호 역시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앞으로 종종 이렇게 다녀봐요라며 화답했지요. 며칠 후 민호의 아내가 주말에 가족 모임을 열자고 제안했어요. 민호 쪽 친가와 아이들 외가 식구들까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었죠. 그동안 아버지를 찾지 못해 가족 모임을 개최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온 계획이었어요. 민호는 얼른 찬성했지만 석범 씨는 처음에 약간 망설였어요. 내가 가면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나 민호는 웃으며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제일 소중한 분을 모시는 건데요. 어색할 리가 없죠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석범 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내복이라도 좀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구먼이라고 말해 모두를 웃음 짓게 했죠. 모임 당일 예약해둔 식당으로 가족들이 3355 도착했어요. 민호의 아내 쪽 친척부터 민호와 함께 자라온 사촌들, 그리고 아이들의 이모, 삼촌까지 다양했지요. 석범 씨는 살짝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민호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버지를 뵙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말하자 차츰 안정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반가운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테이블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민호 아내 쪽 친척들은 민호가 늘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다며 그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얘기했고 어떤 분은 입양되었어도 피는 속이지 못한다더니 아버지와 얼굴이 정말 닮았다고 하며 감탄했죠. 석범 씨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랜 시간 단절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연스러운 환대와 포근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음식이 어느 정도 비워지고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준비한 작은 쪽지를 꺼내들며 목소리를 다소 높였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버지를 제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어요. 석범 씨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살짝 당황했지만 역시 눈가가 촉촉해지면서도 웃음 지었어요. 민호는 쪽지를 접고 주변을 쭉 둘러봤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또 지금 함께 해주시는 가족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아요. 그 순간 누군가가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석범 씨는 자리에서 서서 잔을 가볍게 들었어요. 평소 말이 짧은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마음 먹고 소감을 말해야겠다 싶었죠. 예, 사실 나는 이제야 가족을 찾은 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말할 때마다 석범 씨의 목소리가 떨렸고 테이블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과 공감의 눈빛이 피어났어요. 앞으로 민호와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무리한 뒤 잔을 높이 들었어요. 온 식당에 박수가 울렸고 그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석범 씨와 사진도 찍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아이들은 사촌들과 만나 깔깔대며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민호의 아내도 친척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요. 석범 씨는 사람들 속에서 가만히 앉아 이런 게 바로 가족 모임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뒤늦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석범 씨는 민호의 집에 머무르면서 점차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아침에 손자들과 함께 간단히 운동을 하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해 응원도 해주었죠. 동네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에도 가끔 들러서 장기를 두며 친분을 쌓았고 때론 민호 아내가 다니는 봉사활동 모임에 동행해 보기도 했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바쁜 노년 생활이 어색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하루는 민호가 퇴근 후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희 학과에서 이번에 작은 강연을 하나 열기로 했는데요. 혹시 그 시간에 오셔서 학생들 앞에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얘기를 들은 석범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학생들이 인생 경험 많은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아버지가 직접 겪은 삶의 무게나 가족의 의미를 전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석범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글쎄 내가 해도 될까라며 머뭇댔어요. 그러나 민호가 열정적으로 반드시 학생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설득했고 결국 그는 수락했어요. 며칠 후 민호의 대학 강의실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모였어요. 가족과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두 집결한 거였죠. 석범 씨는 어색하게 단상 위에 섰고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50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만난 사람입니다. 짧은 자기소개만으로도 학생들은 술렁이며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석범 씨는 이어서 자신이 서울역에서 민호를 놓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긴 세월을 간단히 정리해 들려주었어요. 물론 아픈 기억도 많았지만 민호와 재회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 빛처럼 따라온 가족의 소중함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상상하지 못할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결국 기적 같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숨죽여 그의 말을 들었고 간간히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어요. 석범 씨는 처음 경험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청중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듯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곧장 달려와 그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라거나 저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죠. 민호도 단상 옆에서 아버지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그날 석범 씨는 몸은 조금 고단했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니 하는 생소한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교정 한쪽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민호가 다가와 작은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최고셨어요. 모두가 감동받았고 저 역시 다시 한번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석범 씨는 부끄럽다는 듯 웃으며 나야말로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 걸 보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른다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살짝 눈길을 교환했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들산들 코끝을 스쳤지요. 그 후부터도 석범 씨의 일상은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발표회나 운동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고 민호와 아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갈 때 운전기사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주말이면 동네 공원에 나가 가벼운 산책을 함께하며 손자들과 달리기도 조금 해보았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석범 씨는 매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에 젖어들었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난 뒤 민호의 가족들과 석범 씨에게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민호의 큰아들인 석범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기념으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 행사를 열었고 손자는 할아버지, 저 이번 방학 때 작게나마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 물음에 석범 씨는 내가 해외여행이라니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라고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들은 모두 같이 가면 좋겠죠. 하고 환호하며 예상치 못한 3대 해외여행 계획을 세웠죠. 그들은 비행기 표를 끊고 숙소를 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석범 씨는 처음 겪는 여권 발급 절차에 어리둥절해했지만 손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수월하게 해결됐어요.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새로운 모험을 앞두고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을 띠고 있었어요. 특히 석범 씨는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데 이거 안전하겠지? 라고 중얼거리며 손자들을 바라보았죠.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재밌을 거예요 라고 웃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자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순간 석범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 민호를 찾아 헤매던 시절엔 서울역만 해도 너무 넓고 복잡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보다 훨씬 멀리, 훨씬 높이 날아오고 있지 않은가 싶었죠. 민호는 옆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힐끗 보며 멀미나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챙겼어요. 석범 씨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신기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구나. 그 며칠간의 해외여행에서 가족들은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뜻깊은 추억을 쌓았어요. 손자들은 외국 음식을 처음 맛보며 껑충껑충 뛰었고 민호와 석범 씨는 낯선 골목을 함께 걸으며 도시의 풍경을 감상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모두가 피곤해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도 이들의 표정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의 의미가 한층 두터워졌다는 것을 서로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을 기점으로 석범 씨에게는 앞으로 더 많은 걸 경험해 봐야겠다는 의욕이 솟아올랐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세상엔 아직 보고 느낄 게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민호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새로운 열정을 발견한 듯 즐거워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 지난 50년은 잃어버린 시기였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풍성하고 다채롭게 채워갈 수 있을 거라 믿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모두가 집 거실에 모여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던 중 석범 씨는 가족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어요. 내가 이 집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덕분에 나도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됐네. 민호와 아내,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다정한 눈길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 한가운데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 밤마다 옛날 악몽이 스쳐갈 때도 있었지만 이젠 옆방에 민호가 있고 그 옆에 손자들과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금세 편안함이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아침이 오면 행복한 꿈이 그대로 현실로 이어져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하고 깔깔대며 대화를 나누는 게 당연하게 되었죠. 그 과정을 거치며 석범 씨는 가족이라는 건 정말 큰 기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아파트 밖으로 봄 기운이 또다시 찾아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민호의 가족은 아버지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가자며 주말에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지요. 분홍빛 꽃잎이 샤워하듯 떨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이들은 솜사탕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꽃잎을 잡으려 했고 석범 씨는 천천히 걸으며 봄바람을 만끽했어요. 민호는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작년 이맘때쯤 우린 서울역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땐 아직 봄이 오기 전이었죠. 이제 우리에겐 계절도 시간도 너무 소중해졌어요. 석범 씨는 이 따스한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 이제는 우리가 함께여서 좋구나. 그들의 옆을 스쳐가는 바람은 50년간의 슬픔을 모두 보듬어주는 듯 했고, 먼 하늘 위에서는 따스한 햇빛이 대지에 내려앉았어요. 민호와 석범 씨는 눈을 마주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떠한 모습일지 조심스레 상상했죠. 흩날리는 꽃잎 속에서 그들은 손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깔깔거리며 농담을 했어요. 그 순간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들이 되살아나 새로운 추억으로 다시 쓰여 나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재회한 부자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계와 풍요로운 내일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